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가운데 부정평가 이후 1위를 보니 경제와 민생, 물가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벌써부터 공천 관련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여론톡톡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반대에도 하마스를 상대로 한 가자지구 지상전에 돌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길고 어려운 길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장기전을 예고했고 이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란 개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자지구 상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를 선언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최후 통첩성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본격 대응을 경고해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 보통에 제대로 응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용한 혁신위원장은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용서하되 잊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부터 실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원 전세 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임대인 일가 3명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을 고소한 피해자는 340명, 피해액은 5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소 럼피스틱병 백신 400만 마리분을 긴급 도입해 다음 달 10일까지 접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럼피스킨병으로 도살한 한우가 2,121마리로 한우값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10년간 포금하는 남성은 줄었지만 여성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포금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40, 50대 중장년층이, 여성은 20, 30대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축출하기까지 전쟁의 3단계를 예고했던 이스라엘이 두 번째 단계로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가자지구 북부 일부를 장악했습니다. 전면 침공 대신 장기 포위전이 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최후 통첩성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진입한 이스라엘의 보병과 탱크 등 지상군이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국경의 한 터널 입구에선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가자지구 땅굴에서 나온 하마스 무장대원 다수를 이스라엘군이 사살했습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군이 이번 공격에서 가자시티의 북부와 남부에 남아 거점을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방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애쉬도드에 있는 해군 부대를 방문해 철통 방어를 주문했습니다. קיבלתי עכשיו דיווחים גם אישיים מכם, מכל אחד מכם, וגם ראיתי סרטונים על העבודה המדהימה שלכם להגן על המדינה, ובלמתם אותם. ועדיין אתם בולמים אותם, והרגתם בהם, ולא נתתם להיכנס. 이에 맞서 하마스는 국경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군에게 반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장갑차 행렬을 향해 로켓포 한 발이 날아가 한 대에 명중한 후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전쟁 발발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베이트 라이아 등 가자지구 북부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 사망자만 8,000명이 넘는데 지상전으로 더 큰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한 전면전 대신 저강도의 지상전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가 지상작전이 몇 달에서 길게는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브리핑을 열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בשבועיים האחרונים אנחנו קוראים לתושבי צפון רצועת עזה והעיר עזה להתפנות דרומה באופן זמני. ההתפנות דרומה היא לביטחונם האישי. 매우 긴급하다고 한 만큼 최후 통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규모 지상작전과 저강도 장기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물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이 구호물자 창고를 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극심한 물자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 토요일 수천 명의 주민들이 4곳의 물품 창고에 난입해서 밀가루와 기본적인 위생 관련 물품들을 가져갔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이처럼 주민들이 구호물자 창고를 터는 상황은 개전 이후 3주가 지나고 가자 봉쇄가 계속되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작전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란이 레드라인 경고를 보내면서 확전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히잡 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란의 현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만큼 전쟁 참여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란한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포가 날아듭니다.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는 가자지구 분쟁 3주 이후 매일같이 총격전을 벌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본격화하며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했고 전선은 이스라엘 북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 등 이른바 친이란 시아파 무장 세력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여러 차례 시리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의 국제공항을 선제 공격하며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견제해왔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현재까지 이라크에서 최고 14번, 시리아에서 6번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충돌 횟수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 불이 붙을 경우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hat in response to the Israeli incursions, the airstrikes that are taking place, the Iranians have been telling everybody overtly and loudly that they will escalate if necessary. 하지만 더 컨버세이션 등 일부 언론은 이란이 전쟁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17위인 이란이 18위인 이스라엘과 싸워볼 만하지만 이스라엘을 지원 중인 미국을 의식해 전쟁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몇 개월간 이어졌던 이란 히잡 시위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정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 이란의 거친 발언은 계속되겠지만 지금처럼 헤즈볼라 등을 통한 대리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 3주간 가자 지구에서 숨진 어린이 수가 세계 분쟁 지역의 연간 어린이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고 국제 아동 권리 비정부 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9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 7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 최소 3,257명의 어린이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가자 지구 어린이 사망자는 3,195명으로 2019년 이후 세계 20여 개 분쟁 지역의 연간 어린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러시아 공항에 착륙한 여객기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러시아 서남부 공항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착륙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시위대가 이스라엘인을 색출하겠다면서 공항 터미널 출입구를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시위대는 활주로로 달려가거나 바리케이트를 부수면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량의 탑승자들을 확인하면서 난동을 벌였습니다.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표단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 외무부가 러시아 측에 항의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아나톨리 빅토로프 이스라엘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 러시아가 보인 입장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주 하마스와 이를 지원하는 이란 대표단을 동시에 초청해서 인질 석방 문제와 가자지구 러시아인 대피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외침, 현장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면서 지금보다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선 연금 개혁은 근거나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참모진들이 민생 현장 36곳을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고금리와 올라가는 인건비, 김영란법 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민이 호소한 여러 어려움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든 것들이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며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며 현장 절규를 신속히 해결하고 또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 성과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MOU와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일자리는 국민 혈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을 통해 창출하는 거라며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뛴 결과 고용률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며 파탄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도 빠졌다, 맹탕 개혁안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심의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몸살이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연금 개혁은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해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선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80차례 회의를 하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해 방대한 데이터를 준비했다며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법안과 관련해선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또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악질 범죄라며 검경이 사기범과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여야는 각각 오늘 의원총회를 열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둔 만큼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총선 체제 전환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일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는데요. 거대 양당 예산 심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11월 예산 전국의 주요 과제 등 관련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각 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자는 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분야나 소상공인 지원책 등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포기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내일 연설에서 경제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조에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이나 새만금 관련 예산의 증액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세부 전략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환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가능성이 큰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엔 어제와 달리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기존 법안의 보완을 주장하는 여당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내년 4월 총선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총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앞서 인요한 혁신위를 띄웠던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과 공천 룰 등을 논의할 총선 기획단도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와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 혁신위원장은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용선을 하되 잊지는 말자는 말을 내놨는데 이와 별개로 인 위원장이 앞서 꺼낸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험지 출마 대상으로 지목한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제안은 없었다면서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민주당 역시 총선 기획단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모습인데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총선 기획단장을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깊은 조사무총장이 실제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앞서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한 뒤 조 사무총장에 대한 경질 주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내용을 수습해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사기 피의자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뤄진 조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강제 수사에 나선 지 보름 만에 피의자들을 불러들인 건데 소환 대상이 누굽니까? 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 50분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모두 3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들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기초조사를 벌인 데 이어 본격적으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 건데요.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주택 구입 당시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상황이 어땠는지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는 이들이 전세 자금을 일부러 돌려주지 않은 게 맞는지 고의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씨 일가는 부동산 임대법인 10여 곳을 운영하면서 경기 수원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등 수십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의 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경찰의 정 씨 일가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340명이고 피해액은 50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 임차인들로 구성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수원 대책위원회는
피해 예상 주택이 67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각 세대의 평균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피고소인은 정 씨 부부와 아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1명입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경 씨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 권지용 씨와 관련해 아직 소환 일정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권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하고 있고 소환 일정을 정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이선균 씨와 권 씨를 포함해 수사 대상자는 모두 10명이고 추가로 연루된 연예인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이선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또 경찰이 이 씨의 소변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발표 뒤 논란이 된 전청조 씨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 씨의 신병 확보를 검토하면서 남 씨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전 씨의 사기 의혹에 남 씨가 공범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본격적인 지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길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해서 장기전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상전을 확대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란의 개입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이번 사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제사회 반대에도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 북부를 점령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일단 지상전이 시작이 되었고, 예. 그 국경에서 가까운 북북쪽 지역은 일단 이스라엘 군들이 이제 거점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 지도가 나오는데 저 베이트 하눈이요? 네네. 예, 그쪽 지역을 점령한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군 임시 거점으로 지금 베이트 하눈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지역은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이 가자 시티입니다. 네. 그까지는 국경으로부터 약 한 5km, 6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 가자지구 북쪽에 군 시설이나 하마스 지휘부 같은 중요한 시설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자 전체 지역을 볼 때 남북으로 약 한 10km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그 주요한 군사 시설이나 지휘부 이런 것들이 북부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습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영삼 대사님은 이제 주 이스라엘 대사도 지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 지역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보니까 이 하마스 정부가 병원 밑에 지휘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들으신 바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예. 실제로 그런 소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이 병원의 시설에 이제 입원해 있을 거고 예. 또 의사진, 간호진들도 다 있기 때문에 민간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로서는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전면전이나 침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외신 보도 보면 조금씩 한 조각씩 점이듯이 처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조금씩 공격을 이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전하기가 그만큼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규모 지상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에 실상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시가전에서 그 시가지라는 게 굉장히 복잡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매복해 있는 하마스군이 있을 거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 시설이 이제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땅굴 속에 적응을 하는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았을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희생이 굉장히 클 겁니다. 따라서 예, 예. 지금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서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기보다는 일단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면서 점점이 넓혀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마 작전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화면에 보면 땅굴이 나오는데요. 땅굴의 연장 그 길이가 약 500k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자 지역 전체의 크기가 365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동에서 서로 한 10km 정도, 예. 그리고 남북으로 한 40km 정도 되는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그 주요 시설들이 또 터널들이 많은 부분이 북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500km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남쪽으로 대피를 해라라고 대피령을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전 대피령 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자지구 주민들 아직 북쪽에 많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자 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왜냐하면은 남쪽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시설이 이제 적습니다. 주민 사는 것도 훨씬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라파 국경을 통해서 지금 이집트로도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지금 현재 100만 이상이 몰려 있는데, 국제 구호 단체에서 제대로 이제 구호 활동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품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갔던 사람들도 일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집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사실상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이 가자 지구에 약 200만 명이 사는데 남쪽으로 좀 이주를 해라라고 계속해서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갔다가 온 주민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1단계는 공습이었고 2단계는 지상전이고 3단계가 이제 하마스 축출인데요. 지금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장기전이 우려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세운 목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목표가 하마스를 가자 지구에서 제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땅굴 진부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땅굴을 통해서 상당수의 간부들이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많은 시간이 요하여서 그 하마스를 제거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잠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1단계 정도의 웬만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도 꽤 걸릴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탱됐던 것이 제4차 2004년입니다. 그때 얼마냐 하면은 약 51일 정도 이제 걸렸는데 그렇군요. 그 정도 최소한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전을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도적인 구호 때문에 빨리 전쟁이 대규모로 확산 안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서방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상전 좀 연기해달라 이런 요구들 해왔는데 결국에는 지상전에 돌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제사회 요구가 이스라엘에게 먹히는 겁니까? 그것은 우선 이스라엘 국내 정치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그 현재 집권층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개를 놓고 굉장히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국내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은 지상전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또 장기전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인질로 200명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피랍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석방도 요구하고 또 인질 교환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질이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국내 여론도 나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200여 명, 그러니까 가족들의 그 요구 사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결코 이스라엘 정부에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래 세워놨던 하마스 제거라는 이 군사 작전의 목표 이것도 또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그 인질들 가족을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이렇게 지상전을 벌이는 것이 인질들을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오랜 이스라엘 군부에서의 그리고 지도부에서의 하마스를 하고의 대적했던 그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강력한 공격으로서 상대방의 그 저항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협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까지 가는 데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질들 당장의 인질들의 그 안위 문제가 이제 생길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지금 한 27일쯤부터 통신이 완전히 끊긴 걸로 알려졌는데 일론 머스크가요. 그 가자 지구의 스타링크라는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걸 이제 좀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제공이 실제로 된다면 앞으로의 전황을 좀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통신을 복구를 한다. 그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도의 구호 활동을 위해서 국제 단체와 협력을 해서 그 링크를 다시 열겠다고 했는데 한편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마스가 작전하는데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로서는 자기는 비즈니스 사업가로서의 또 윤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균형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란 개입 가능성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란이 또 강력히 지금 지상전을 경고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란이 개입을 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개입이냐 간접적인 개입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거리는 약 1,9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군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미사일 공격을 하느냐 또는 전투기를 하느냐 그것도 제가 보기엔 어려워 봅니다. 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고 미사일 경우에도 이스라엘은 4중 방어망이 이미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 헤즈볼라를 통한 개입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인 개입이 이제 헤즈볼라를 예. 통한다든가 아니면 또 시아 벨트의 다른 또 그 단체도 있습니다. 예. 거기를 네.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할 건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선님 앞서 그 이스라엘이 장기전으로 가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지만 장기전으로 가는 게 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현재 이제 그 유가가 조금씩 이제 예, 오르는 거고 장기전으로 간다면은 만약의 경우 이란이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한다 할지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유가가 굉장히 많이 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또 이제 이자율이 높아질 거고 그럼 우리 기업들 전체가 침체 상황에 빠질 거고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 문제는 괜찮겠느냐? 예.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마도 자기들 이로운 조건으로 많이 그걸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도 아마도 우리 군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돌입 그리고 파장 짚어봤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강원도 철원의 한우 농가에서도 확진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오후 2시쯤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한우 농가는 모두 13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한 마리가 의심 증상을 보여 농장 주인이 신고했습니다. 소 럼피스킨 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긴급 공수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물량이 도착하는 즉시 배포에 나서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국내 접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우 농가입니다. 터키에서 긴급 공수한 럼피스킨병 백신이 도착하고 곧바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전국 농가에 전달된 백신은 모두 243만 마리 분량. 정부는 곧 도착할 추가 물량이 배포되면 열흘 안에 국내 백신 접종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210만 두 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11월 1일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11월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2천여 명 규모의 접종 지원반도 꾸렸는데 소 50마리 미만을 키우는 소규모 농가 7만 곳이 대상입니다. 럼피스킨병 백신은 소의 피부 아래층에 정확히 주사해야 항체가 생기는 만큼 접종 방식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농가는 스스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홍보 자료와 동영상을 통해 세부 요령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럼피스킨병만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다양한 어떤 그 접종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하 접종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정부는 또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인한 한우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내 전체 사육 규모와 비교해 럼피스킨병으로 도살된 소의 비율을 따져보면 0.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극히 적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3주 뒤 11월 말쯤엔 모든 농가의 면역이 이루어져 럼피스킨병 사태가 진정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항체가 생기기 전까진 추가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남은 한 달 동안 방역의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어제가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 사이 이태원은 또 우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참사 당시와 1년 뒤 모습을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확연하죠. 왼쪽이 1년 전, 참사 1시간 전 이태원 골목의 모습인데요. 기억하시는 대로 인파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태원은 인파도 많이 줄었고 높이 1m 정도의 안전 펜스가 쳐졌습니다. 또 골목 곳곳에는 안전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지역 16곳에 서울시와 경찰, 소방이 안전관리 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진작 이랬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왼쪽은 참사가 발생한 그 골목입니다. 참사 당시 지적됐던 미끄러운 보도블럭이 이렇게 홈이 있는 보도블럭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참사 발생 현장 근처에 다른 골목을 봤더니 보도블럭이 그대로입니다. 참사 골목만 재정비한 겁니다. 헬로윈 축제가 주최자 없이 열려 용산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문제였죠. 이후 주최 측이 없는 행사도 지자체가 안전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참사의 타격을 그대로 맞은 이태원 상권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요. 참사 발생 바로 다음 달 이태원 상권의 매출은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서서히 올라서 지난달에는 70%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늘었던 공실률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태원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4.4%였는데 참사 이후 올해 1분기에는 3배 가까이 크게 늘었는데요. 여전히 높긴 하지만 3분기 들어서 공실률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우리에게 분명 변화가 있긴 했지만 과연 이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나에 대해선 의문이 됩니다. 절반 넘는 국민은 아직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는데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때까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녁 회식 문화가 줄고 음주량이 다소 감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성인 음주량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포금하는 남성은 줄어든 반면 여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음주 행태를 분석했더니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포금을 3배 이상 많이 했고 자주 술을 마시는 경우도 5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포금하는 추이는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10년 새 25%에서 23%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7.9%에서 8.9%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경우를 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금하는 비율을 봐도 남성은 61%에서 56%로 꽤 많이 감소했지만 여성은 31%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포금하는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40에서 50대 중장년층이 많았고 여성은 20에서 30대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문화적 변화일 수도 있고요. 주류 회사들의 마케팅 활동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 원인으로 생각하죠. 알코올 마케팅의 주류 마케팅의 여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비율은 10년 전 36%에서 재작년 28%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10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매일 술과 담배를 하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치료약을 먹는 환자 가운데 포금을 하는 경우도 남성 20%, 여성 9%에 달해 주의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운동이나 수면, 식사 등 건강 행동 습관이 낮을수록 술을 마시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술을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0월의 끝자락에서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단풍도 곱게 옷을 갈아입은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올랐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요즘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세종과 충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 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고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20도, 광주 22도, 부산 23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토요일에는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한 가운데 부정평가 이유를 봤더니 1위가 경제와 민생, 물가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선 벌써부터 공천 관련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잠시 뒤 여론톡톡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